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노래 끝났는데 옆에 사람 잠깐 쳐다보고 미소 한번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좀 쳐다보고 눈 좀 맞춰봐요. 예, 이렇게 쳐다보며 인사하라고 하면 굉장히 쑥스러워지죠. 사실 우리가 눈으로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사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뜨고 있으면 사방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사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럼 이 눈이 거부를 합니다. 참 보기 민망해하고 쑥스러워하죠. 눈은 원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깊이 사랑하라고 이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람을 마주보는 걸 되게 쑥스러워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면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자기 안에 숨어 있던 이렇게 사랑과 자비심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집에서 부부가 또 부모 자식이 서로 알고 지내는 것 같지만 우린 굉장히 몰라요. 왜냐하면 제대로 보고 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대충 평가해서 보아왔지 진심으로 그 사람의 내부를 뚫고 들어가 보거나 그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고통이 무엇일까?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남편, 아내, 내가 알고 있는 아들, 딸. 걔는 그런 사람, 얘는 어떤 사람. 그래서 뻔하다라고 해서 이미 다 그 틀을 구획을 정해놓거든요. 남편이 만약에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뭐 술을 마신다. 그러면은 남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다른 평가가 붙을 게 없어요. 그냥 술 마시고 저거는 구제불능인 인간. 이렇게 딱 이름표가 꼬리표가 붙으면 그걸로 그냥 전 생애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어떤 고뇌의 인생을 살아오게 됐지라고 하는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는지. 먹다 보니까 그냥 술이 사람을 먹잖아요, 나중에는. 예, 안 먹으면 그냥 막 세상을 못 살겠는 거. 그냥 이제 중독성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브레인이 망가지는 건 중독성 때문에 망가지잖아요. 그 중독성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먹는 것에 대한 중독성, 그게 술을 마시건 거짓말을 하건 뭐 성적인 거건 뭐든 다 이게 중독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중독성이 사실은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데 굉장히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항상 스스로 알아서 자제하게 하라. 왜 자제해야 되느냐? 그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 세계 너머에 또 다른 것들이 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한 세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수없이 많다. 그것만이 세상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막 술 마시고 세상을 잃고 온몸이 몽롱하고 해롱해롱하는 그 세상이 즐거울 것 같지만 그 찰나의 잠깐이 즐거움의 전부가 아니란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뭐 성적으로도 욕망이 막 일어나고 하는 거 그 즐거움 이상이 또 딴 게 있단다. 그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돈 막 노래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그 물귀신이 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중독성이 결국 자기를 갉아먹게 되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린 상대방의 그 눈을 제대로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갈등이 깊은 거예요. 그렇게 남을 쳐다보는 걸 무지 어려워해요, 사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있다가 처음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초점을 맞추려면 저 상대방과의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는 여기에 수많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막 나오거든. 그렇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앞을 가린 게 없어져서 그냥 다이렉트로 볼 수 있기까지 약간 어색함이 있는 거죠. 왜? 이 수많은 생각들이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부끄럽네.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생각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여기 이제 점점 먹구름이 가시지. 가시고 진짜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딱 보면
사랑스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무게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나 인생 살아오면서 겪었을 그 사람의 무게를 알 수는 없지만 뭔지 모르게 그냥 와닿고 그래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훨씬 넓어지니까 그럴 땐 다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작은 힘 하나가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뭐 거대한 뭐가 바꾸니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것 하나가 나를 바꾸고 상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그냥 한번 봐봐봐. 보고 있어봐요. 제가 그만 보라 할 때까지. 눈 마주치고 있어요. 웃지 말고. 눈 마주치고 있어요. 마주치고 있어봐. 자, 마주치고 있죠? 한 사람은 눈 감고 한 사람 눈 뜨세요. 오케이. 지그시 바라봐. 그냥 부처님의 상호를 보듯이 그냥 지그시 봐요. 가짜로 보지 말고 진짜로 봐. 지그시. 그냥 지그시 보면서 그냥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봐. 이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이 사람이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살아온 날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까 생각하면서 지켜봐요. 참으로 많은 일이 이 사람에게 스쳐갔겠구나. 이 얼굴을 보면서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수없이 겪었겠구나.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을 겪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봐. 좋아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줘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좋아요. 이제 반대로 눈 감고 눈 뜨기 반대로 역할 바꾸기. 역할 바꿔서 자, 눈 감았던 사람 뜨고 떴던 사람 감기. 지그시 바라봐요. 조용히 말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그냥 바라봐요. 그 사람이 내 아내다, 내 친구다, 내 도반이다, 몇 살 먹었다, 어쨌다 이런 걸 다 띄워야 돼. 꼬리표 다 떼고 그냥 한 존재로 바라보세요. 그냥 거기에 고통을 피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한 존재가 거기 있어요. 그냥 그 존재가 거기 있음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이 사람 또한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고 괴롭지 않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짊어졌을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짊어졌을까. 내가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생애가 이 사람의 몸 전체에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바라봐요. 지그시. 그냥 자비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배우고 있구나.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배우고 있구나. 좋아요. 눈을 지그시 뜨고 서로 마주 봐요. 울면 우는 대로, 미소 나오면 미소 나온 대로, 눈물이 나면 나는 대로 그냥 바라보고 합장하고 감사합니다. 선물할. 이제 이쪽으로 돌아 앉아요. 이 짧은 명상 하나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달라지죠? 지금 이 안이 갑자기 자비심으로 가득 찼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구획을 정해서 살 때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낱개야. 근데 잠시만 눈을 바라보고 한 사람 눈 감고 한 사람 눈 뜨고 그 존재를 가만히 그냥 음미하다 보면
알 수 없는 수많은 생애가 그 사람한테 스쳐갔잖아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부터. 그렇죠? 머리카락 하나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그 사람이 그 어리고 귀엽고 사랑스럽던 시절을 지나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거쳐와가지고 지금 와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존재를 향한 마음이 어때요?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 다 내려지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그 존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거울을 놓고 자기 모습도 그렇게 보셔야 돼. 거울을 놓고 거울 앞에 가만히 앉아 여길 좀 더 찢을까? 이걸 좀 더 높일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턱을 좀 깎을까? 양악 수술을 하면 이쁘다는데 이걸 쳐다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봐요. 가엾다 어쩌다 해석 붙이지 말고. 에휴, 네가 정말 살아온다 고생했다. 이렇게 서사를 쓰기 시작하면 하소연이 나와. 하소연이 나오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왜 이야기가 끝이 안 나요. 그냥 바라봐.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 대한 연민심이나 나에 대한 불만이 일어날 때 그거는 필요 없는 서사 생각이거든. 그 소설을 다 걷어치워버려야 돼. 다 걷어내고 그냥 볼 뿐이어야 돼. 그냥 거기 한 존재가 와 있어요. 그냥 거기 있어. 우주간에 그냥 왔어요, 여기. 그리고 걷다 해석을 붙이면 안 돼. 내가 어릴 때 6.25 때 뭘 겪었고 막 동생을 들쳐오고 엄마 잃어버리고 막 고구마를 머리에 이고 삶아갖고 동생만 먹이고 나는 먹을 게 없었고 막 이렇게 서사를 쓰면은 끝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연세가 드시면 새로운 말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던 말을 계속 리플레이 하거든요. 이건 큰 병이에요. 이거 중독이에요. 멈춰야 돼. 그냥 만나면 왕년에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때 이랬고 우리는 김장을 얼마나 담았는지 알아. 그거 배추 쪄리려면 추운데 손이 다 얼어 터져가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상대방이 들을 이유도 없거니와. 그치? 그걸 듣는다고 해서 뭐가 보탬이 되지 않아. 그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한테 야 내가 왕년에 시어머니한테 이러자. 듣고 싶지도 않거니와 들어서 가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고 싶어도 멈춰야 돼. 그거는 자기의 인생 스토리야. 듣고 싶다고 말해달라 할 때는 해주셔도 돼. 어머니 옛날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듣고 싶어요. 아버님 옛날에 어떠셨는지 듣고 싶어요. 이러면은 그럴까? 이러고 그것도 조금 해야지. 줄줄이 감자 캐듯이 나오면 어떻게 질려갖고 2번 다시 안 보고 싶어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산뜻하게. 그래서 아름다워진다는 나이 들면서 아름다워진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심플해야 돼. 맞죠?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 심플, 단순. 지나온 이야기에 의한 건 다 자기의 스토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해서도 막 연민심을 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 이거 하나도 도움 안 돼. 그렇죠? 지가 겪고 올 만한 일이기에 겪고 온 거예요. 그냥 겪어왔고 그 길을 통해서 본인은 성장했고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놀라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아직도 살 날이 있잖아요. 100살을 살던 110살을 살던 살아갈 날에 대한 거를 생각해야지 살아온 날이 어쨌다는 이야기를 자꾸 이 안에서 리플레이 돌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고 난리를 치고 너는 왜 내 이야기가 말 같지 않냐 막 이러고선 내 말을 왜 귀를 기울여 들어주지 않냐. 그건 귀 기울여 들을 말이 아니거든.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하소연을 하려고 들고 자꾸 나를 연민을 느끼고 내가 가엾고 뭐 어쨌고 막 어려서 이랬고 저랬고 젊은 날 뭐 어땠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고 나쁘게 굴었고 슬펐고 어쩌고 이러잖아. 그러면 자기 존재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것밖에 안 맞아. 자기가 그렇게 쪼그라드는 바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그 일은 내가 지나와야 할 길이었고 그걸 지나오면서 나는 나름대로 성장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많았고 그걸로써 끝!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뭔가 속에서 자꾸 말이 나올라 할 때 그저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이름으로 바꾸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작은 덩어리 하나, 아까 우리가 명상을 함께 했어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 정도로 우리는 마음의 문 열기가 어려워요. 상대방의 눈길 하나 바라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 볼 수 있겠는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싸우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사람 관계가 깊어지질 않잖아요. 예, 깊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다 장막을 걷어내고 정말 내가 그냥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아무 해석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어떤 해석도 붙이지 않고 그냥 볼 수 있는 마음. 그때 이제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작은 행위 하나가, 작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팔랑팔랑 날개짓을 하는데 그것이 텍사스까지, 미국의 텍사스까지 가서 토네이토를 불러온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 큰 거대한 사건을 불러오는 게 우리 인생사거든요. 사실 좋은 것도 불러오고 나쁜 것도 불러올 수 있죠. 하나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터지기도 하잖아.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어떤 분이 짧은 그 1분짜리 쇼츠 영상을 하나 보내줘갖고 그걸 보다가 이분이 누구일까라고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분인데 이미 아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그냥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쇼츠를 누가 보내줘서 스님 이분 한번 보세요 하길래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KBS에 다큐로 나와 있더라고요. 무척 감동받았지. 아, 이런 분은 정말 평화상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그 그라민 은행을 세운 분이에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유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이름은 무함마드 유누스. 그냥 유누스 이래요. 이분이 이제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동기가 무담보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은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유명해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유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뭐 얼마나 가난한데 라고 할 적에 그 방글라데시의 수도가 뭐 다카인가 뭐 그렇잖아.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1인당 국민 소득이 430불이야. 그러면 1년 연간 그 사람이 버는 돈이 58만 원에서 60만 원이란 뜻이에요. 우리 돈으로. 1년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소득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1년 그 국민 1인당 GNP가 얼마예요? 우리가 거의 3만 8천인가 얼마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 원화로 환산을 하면 거의 한 4,600에서 5천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4,600에서 5천 정도를 벌 때 미국이 7만 8천인가 뭐 그렇죠. 국민 1인당 GNP가.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낮죠. 일본이 4,300만 원 우리 돈으로 우리가 4,600에서 한 5천 정도 약간 차이가 나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1년 국민이 다 번다는 건 아니나 평균적 그렇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1년 연간 4,600에서 5천을 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년 연간 국민이 1억 5천 명 중에 1억 4천인가 1억 5천 명 중에 1억 인구가 하루에 2달러로 살아. 2,800원. 하루에. 우리 돈으로 2,8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5천만 국민이 하루에 1불로 살아. 1,400원. 지금 달러 1,4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400원, 2,800원 요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사람들은 하루에 2끼 먹는 게 소원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우리가. 하루에 2끼를 먹는 게 소원이랄 정도로 이분들이 국민 1인당 GNP가 430달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아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했잖아요. 예, 뭐 몇 년도인가 하여튼 독립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을 만드는데 그 은행 이름이 그라민 은행이야. 그라민이 마을이란 뜻이래요. 마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방방곡곡 그 방글라데시의 방방곡곡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출을 해주는 거야. 예. 근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조건은 하나예요. 가난해야 한다. 가장 가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은행에 담보 잡힐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 우리하고 완전 반대죠. 은행에 담보 잡힐 물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대출을 못 받아요. 그 담보 잡힐 게 하나도 없이 아주 가난해야 돼. 매우 매우 가난해야 돼. 예. 그래서 전혀 대출할 것이 없는 상태의 가난한 사람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행을 만든 거예요. 유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은행은 빈민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자격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은행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대출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다 자기네 나라에서도. 근데 도대체 그 자격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유누스는. 자격이 뭔가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게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대원칙이라는 거. 이걸 갖고는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쨌거나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좀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 무슨 마을을 갔어요. 가난한 그 소브란가 무슨 마을을 갔더니 그 다큐에 보니까 한 여인이 뭐 이렇게 그 대나무를 갖고 의자를 만들어요. 대나무로 의자를 짜갖고 판매를 하는데 하루에 우리 돈 20원을 벌어. 우리 돈 20원. 여러분은 지금 20원이라는 돈이 뭔지를 보니까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우리가 20원을 써봤어요? 언제 요새? 네. 20원을 벌어. 근데 시장에 내다 팔면 200원을 벌 수 있어요. 내다 팔면 200원을 벌 수 있는데 못 내다 팔아. 왜 못 내다 파느냐 하면은 대나무를 살 돈이 없어. 대나무를 살 돈이 없다 보니까 고리대금업자들한테 수입의 대부분을 반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빚이 빚을 낳는 거야. 계속 빚이 빚을 낳고 빚을 나니까 뭐 200원을 벌러 시장을 나가볼 수가 없어요. 계속 빚더미에 쌓이는 거지. 말 그대로 고리대금업이라는 게 막 이자를 고도로 받는 거야. 높이 받는 거잖아. 그리고 빌려주는 거잖아. 그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그 업자가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건 사실 우리 그 불가에서 부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 예. 정당하게 이익을 버는 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한 이익을 버는 건 상대방을 갈취하는 거잖아. 그 정상적인 방법이 돈벌이가 아닌 거지. 여하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에 돌아다니며 보니까 그 마을에 42명이라는 사람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그걸로 돌리고 있는데 얼마를 빌렸냐. 42명이 빌린 총 금액이 27달러야. 27달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얼마가 돼요? 3만 얼마인가요? 4만 원이 채 안 되죠. 그 정도예요. 42명이 빌린 돈이야 그게. 그 27달러를 못 갚아갖고 뺑뺑이를 돌고 사는 거예요. 이 상상하면서 들으셔야 돼. 이 머릿속에. 그래서 27불을 42명에게 나누어 주면서 다 갚으라 그래. 고리대금업자한테. 일단은. 그 사채업자한테 다 갚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단은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니까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누스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줘요. 빌려주면서 당신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라 그래. 일단 갚을 수 있는 순간에 갚아라로 돈을 이렇게 조금 해서 이제 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냥 막 방글라데시 그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반응을 불러일으켜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주는 그 작은 돈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제 유누스가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 빌려주는 일을 하면서 그 은행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려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돈 안 돌아온다. 당장 그러겠죠. 네, 돈 안 줘. 너 그거로 사업해. 너 망한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유누스는 그대로 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일해갖고 20원 벌고 그 다음에 하루에 2달러로 살거나 1억 인구가 2달러로 살고 5천만 인구가 1달러로 살아. 우리나라가 5,100만이에요. 이 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 1불로 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에. 뭔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가난하면 안 갚을 것 같은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 당연히 안 갚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 그러고 먹고 나서 나 돈 없어요 이러면 그만일 거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99% 상환율이 돌아와. 가난하지만 양심이 바른 거지. 비록 가난이 자기에게 주어진 가난이 원래 가난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자기에게 왔어요. 근데 인간의 본연의 정직성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지?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는 게 무슨 장땡이냐고 내가 가난해서 못 갚지, 돈이 없어 못 갚지, 괜히 못 갚냐 그래 놓고 뒤로 좋은 차 사서 타고 다니고 막 여행 가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토록 가난한데도 양심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대출을 해갔는데 이 사람한테 은행, 그라민 은행에서 600만 명이 돈을 빌려갔어요, 여러분. 600만 명. 굉장한 거예요. 돈을 빌려갔는데 그 대출자 중에 70%가 가난해서 벗어났어. 70%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70%가 가난해서 벗어나가지고 그 다음 뭘 하냐면은 막 그 집에 냉장고도 들여놓고 세상 천지 없는 무슨 전화기 있지, 전화기 그 집에 전화기가 있어. 그러면은 외국이나 어디 전화하려면 그 집으로 와. 그러면 전화 한 번 쓰고 돈을 주지. 돈벌이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집에서 뺑뺑뺑 돌려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도 막 전화. 그거 이제 전화하고 그 얼마 돈 내고. 이러니까 돈이 솔솔솔 벌리잖아요. 그 다음 어떤 집은 세탁기였나 뭐가 있어. 그 집에 와서 이제 빌렸어. 그럼 그거 쓰고 또 돈 좀 받고. 이래가지고 서로 상부상조를 거야. 돈이 벌려진 거야. 그 다음 조그만한 가게를 또 하나 차려. 가게 와서 과자 사가고 음료 사가니까 또 돈이 벌리죠. 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70%가. 그러니까 대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삶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먼저 봐. 그걸 제일 먼저 꼽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가난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은행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유누스 말은. 은행이 살려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정부가 살려줄 수 있는 거 아니다. 가난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자기 자신이다. 즉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겠다.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반드시 빌린 돈은 갚아야겠다. 그들한테 필요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기반 조성.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그 유누스가 그런 말을 해요. 이분 인터뷰가 내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게 써왔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무담보 소액 대출이 왜 빈민들에게 좋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게 빈민들한테 얼마나 도움되는지를 사람들은 모르더라. 쉽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 사람이 나도 살 수 있어. 나도 해보니 되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 사람 스스로의 마음이 바뀌고 난 뒤에 비로소 그 뒤에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 대출을 해주고 너무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냐. 사회적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분이 그래요. 사회적 사업을 하는 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래요. 사회적인 사업을 한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사업한다. 그것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된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랄 것도 없이 아무리 가난해도 잠재적인 능력이 다 숨어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분이
그야말로 노벨 그 평화상을 한번 받을 만하죠. 어때요? 와, 그래서 와, 이분이 그 노벨 평화상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분을 바로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의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 뭐 대출 관계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근데 고리대금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을 수렁에 빠뜨리잖아요. 그 고통이. 그래서 사채업자들한테 돈 빌려 쓰는 사람들은 거의 인생이 뭐 구더기에서 못 헤어나온다 그러대. 그런 것을 상대로 하는 영화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막 그런 걸 만들어서 뭐 보여주고 하겠어요. 가난이 가난을 낳는다라고 하지만 이분 말은 그게 아닌가. 문제를 해결하라. 예. 대출이 그러니까 뭐야, 담보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을 위주로 돈을 빌려주라. 난 이 말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안 그래요? 담보 잡힐 게 없는 사람을 빌려줘야지.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빌려주잖아. 뭐 담보 잡을 게 있어야 돈을 빌려준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아파트까지 담보 잡힌다 그러대요. 못 갚으면 어떻게 해? 그냥 거리 노중에 나가 앉잖아. 그 살고 싶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고 이분이 했는, 유누스라는 사람이 했는 이런 사업을 보통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 같은 거라 그래. 하나의 작은 것이 거대한 일을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분께 모델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도 받고 굉장해요. 진짜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비 효과는 뭐예요? 아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촌 전체가 다 그래요. 하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이제 조금 수준 있는 공부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이 지구에는 2억 5천만 년, 물론 그전도 있지만 다 위에는 빼고 2억 5천만 년 전에 판게아 초대륙의 시대였어요. 판게아 초대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땅덩어리가 다 한 덩어리로 들러붙어 있었던 걸 초대륙이라 그래. 분리가 되지 않은 거. 그래서 다 들러붙어 가지고 들러붙어 있으니까 제일 중앙에 있는 가운데는 몬순 기후겠죠.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니까 바다로부터 너무 머니까 건조해지다가 보니까 여기엔 굉장히 삶이 척박하고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게아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달라붙어 있던 시대를 지나서 약 2억 년 전, 2억만 년 전에 판게아가 한 덩어리였는데 2억 년 전이면 언제이냐면은 알려드릴게요. 중생대예요. 2억 년. 중생대 초기? 그러면은 누가 살던 때? 네. 트라이아스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쥐라기 시대로 오면 공룡이 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에 2억 년이라고 하는 그때에 한 덩어리로 붙어있던 땅덩어리가 우리가 지금 지구본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때는 붙어 있었어. 이것이 두 덩어리로 갈라지기 시작을 해. 예, 두 덩어리로 쭉 갈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두 대륙이 갈라지는데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두 대륙 한 덩어리로 붙어있던 판게아가 로라시아라고 하는 곳과 곤두아나라고 하는, 로라시아는 북쪽 땅, 곤두아나는 남쪽 땅. 곤두아나가 인도 쪽에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곤두아나지요. 그래서 북쪽의 저 위쪽으로는 유라시아, 그리고 북아메리카가 북쪽으로 땅덩어리가 갈라져 붙어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남쪽으로는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인도하고 호주하고 남극이 남쪽으로 붙어. 이게 두 덩어리를 갈라져. 이렇게 땅덩어리가 갈라지니까 무슨 현상이 올까요?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땅덩어리가 벌어지니까 그리로 해류가 흐르겠죠. 바닷물이 들어갈 수 있죠. 바닷물이 흘러서 해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 기후 패턴이 바뀐다는 얘기죠. 기후 패턴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땅덩어리가 붙어 있을 적에는 살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어. 이게 갈라지다 보니 바다 해류가 흐르고, 바다 해류가 흐르다 보니까 이 사이를 오고 가다 보니 크릴새우도 생겨, 고래도 생겨, 못도 생겨, 막 생기죠. 네, 여러 생명체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두 땅덩어리를, 한 덩어리를 둘로 갈라놓는 균열이 어디서 왔겠느냐? 요걸 알아야 되지. 그 균열이 어디서 왔냐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와서, 뭐가? 땅 밑에서 마그마 분출이 그저 실 하나 올라오듯이 톡톡톡톡톡톡 요 정도예요. 아주 가느다란 마그마 분출이 톡톡톡 치면서 그냥 실금 가듯이
실금 가듯이 시작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듯이 시작했는 요것이 지각운동의 작은 지각운동을 일으켜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실줄 올라오던 것이 점점 분출이 톡톡톡톡톡톡 계속 쳐대니까, 이게 200만 년 막 이렇게 막 쳐대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쫙 대륙이 갈라지게 돼.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2억 년 전에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생대 오면서 쥐라기 때 오면서 이러면서 공룡이 대멸종을 하는 시대가 와. 그 대멸종하는 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공룡이 대멸종하지 않았거나, 만약의 경우는 마그마가 톡톡톡톡 치면서 날개짓 하듯이 흔들어대면서 지각을 흔들어대지 않았다면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여기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작은 날개짓 하나가 없었다면, 지구는 판게아로 그대로 있었다면 그 땅덩어리 위에 아무 생명이 살 수 없어요. 땅덩어리를 갈라주고 해류가 흐르게 만들고, 흐르다 보니 해류 주변에 생명체가 생기고 기후에 변화가 오고, 기후에 따라서 북쪽에 살 것과 남쪽에 살 것이 정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공룡이 멸종하는 또 한 번의 시대가 오고, 그 페름기 지나 뭐 어쩌고저쩌고 쭉 오면서 공룡이 멸종하는 시대가 오면서 공룡한테 무서워서 숨어서 살았었던 설치류, 포유류지. 쥐만한 설치류. 쥐로부터 우리 조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다 쥐 무서워하고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게 조상인데. 걔가 그 어마어마한 빙하기를 지나왔고, 그 어마어마한 불구덩이에 이 마그마가 끌어올라 용솟음을 치면서 다 타죽고 난리가 날 때 살아남은 애야. 그 살아남았던 설치류라는 개가 힘도 못 쓰고 구석탱이에 숨어 살다가 다 멸종된 다음에 목 쳐들고 나와가지고 살아서 그로부터 어디 우리까지 온 거지. 호모사피엔스라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일이, 이 어마어마한, 지금 80억 인구가 세계를 뒤덮도록 만든 이 일이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마그마가 실줄기 올라오듯이 시작하는 데서 비롯됐다고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인간관계, 사람관계, 이 많은 인구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일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아이가 나의 아들이요 딸일까? 이 모든 것들은 선형적이지 않아요. 비선형적이에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선형적이지 않아요. 선형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1대1이란 얘기죠. 한 개 들어가서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들어가서면 두 개 나와요. 인과와 결과가 정확한 게 선형적이죠. 1대1의 논리가 선형적이에요. 비선형적이라는 건 뭐예요? 한 개가 들어갔는데 세 개도 나오고 네 개도 나오고 천차만별로 나와. 8만 4천 가지의 법이 펼쳐질 수 있는 게 비선형적인 거예요. 인간관계는 비선형적이에요. 나는 이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천차만별이에요. 준 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1,000만 원 줬으면 1,100만 원 돌아와야 되는 게 선형적이라면, 원인과 결과가 정확한 게 선형적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선형적이에요. 그대로 결과가 돌아오지 않아요. 가지가지 방법으로 돌아와.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똥오줌 가려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시고, 부모님은 배고르면서도 자식 먹였지만 선형적인 방법으로 효도가 돌아오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이게 비선형적인 거예요. 비선형적이라는 건 뭐냐? 예측이 불가능하다. 선형적인 건 예측할 수 있죠. 하나 결과 줬으니까 하나 돌아오면 되잖아. 근데 비선형적인 건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왼수로 돌아와. 내가 그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돌아오는 건 뒤통수를 쳐. 배신하죠. 이게 비선형적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돌더라 하는 게 나비 효과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그마가 한 줄 올라오면서 톡톡톡톡톡 이렇게 쳤는 이 작은 게 거대한 땅덩어리를 분리하는 사건을 만들어 놓고, 땅덩어리가 갈라지자 해류가 흐르면서 생명체가 삶이 달라지고, 그렇죠?
삶이 달라지게 되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알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알게 되면 말하자면 원망할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더란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이치를 모르면 제가 왜 이런 공부 우리 해봐요 라고 하느냐. 이런 이치를 모르면 원망하고 싸울 일밖에 없어. 왜? 모든 걸 예측이 가능한 선형적인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 입는 것은 선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 입어요. 오늘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세상의 원리를 비선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셔라.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거 왼수로 돌아와. 그러면 전생사에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진 모양이다. 해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 어느 생에선가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했던 모양이다. 어느 생에선가 내가 저 사람을 죽였던 모양이다. 어느 생에선가 내가 저 집안에 저 조상님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에 나쁜 짓을 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게 이런 일이 돌아오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생애를 한눈에 보실 수 없잖아요. 모르시잖아. 모르니까 견적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1:1 선형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누가 보여줬어요? 지구의 판게아가 보여줬잖아요. 땅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우리라는 이 존재는 여기 있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건 없어서 지금도 공룡이 살고 있겠지. 공룡이 여기 주인이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인이잖아. 지구의 주인이 된 데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지. 역사적으로도 나비 효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좀 더 나이 들 때까지 살았다면, 그렇게 일찍 요절하면서 일찍 죽지 않았다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그 사람이 빨리 죽었다는, 일찍 죽었다는 변수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제국이 다 분열되잖아요. 제국이 분열되면서 일어난 게 뭐예요? 로마 제국이 형성되잖아요. 만약에 알렉산더가 죽지 않았다면 헬레니즘 시대를 유지했겠죠. 그치? 그런데 헬레니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잖아요. 막 내리면서 제국이 분열되잖아. 한 사람 죽었는데. 한 사람 죽었는데 세계가 뒤집어졌다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 사람 하나 죽는 게 뭐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 하나 죽는데 제국이 분열되고 로마 제국이 부상되고 기독교가 확산되는 일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헬레니즘이 뭐예요? 그리스 세계잖아요. 그리스 시대. 그리스 세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 예. 그 뭐 복잡한 것까지는 공부하지 말고.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가 혹시 여러분 사라예보 사건 들어봤죠? 사라예보 사건이 뭐예요, 혹시? 그렇지. 1914년에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가 한 국가였죠. 지금은 분리됐지만.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한 이름이잖아요. 한 국가잖아. 오스트리아,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가, 그치? 역을 지나는데 20대 청년이 총살을 하죠. 총을 쏴서 왕자를 죽이잖아. 그렇죠? 자, 보세요. 한 청년이 총을 쏴서 왕자 한 사람 죽인 일이 어떻게 됐어? 그 일로 인해서 그 암살당했다는 사건 하나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뭔 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벌리는 하나의 사건이 이 지구 안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린다. 전쟁도 일어나고 다른 생명들이 탄생하고 별별 일이 다 생긴다.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유럽 왕조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독일의 나치가 부상하잖아요. 이게 다 1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어디선가 들은 듯하죠? 어디선가 들은 듯한데 염주화를 꿰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 사건이 뭘 갖고 왔는지. 한마디로 사라예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라예보라고 하는 지역에 내린 그 왕자에게 총성 한 방이 그 하나의 사건이 20세기 전체의 대변화와 대변동을 일으킨 사건이 되었다. 이거 하나가. 알렉산더 하나 죽은 게 시대를 바꿔놓고 왕자 하나 죽은 게 전쟁을 불러오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선한 마음을 누군가가 하나 일으킬 때 아까 여러분 시작할 때 서로 눈 마주 봤잖아.
본 적도 없던 사람, 이 절에 와도 있는지 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가 어떤 고통과 어떤 행복을 겪어왔는지 모르잖아. 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잠깐 우리는 눈을 마주쳤어요. 그 잠깐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보냈던 자비의 마음 하나가 인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곳에서 몇 초 동안 잠깐 보낸 그게 1분도 안 되는 시간을 보내는 1분이 여기서 보낸 그 자비심이 나비가 날개짓 하듯이 여기서 보내기 이 공간을 넘어서 우리나라와 전체 세계의 자비심이 안 퍼지라는 법이 없죠. 우리가 이 절에서 만난 사람,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길 지나가다 만난 사람, 누군가와 마주쳐 갈 적에 뭐 그 상대방이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이거 하고 그냥 그 사람이 받아주던 말던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고 있는데 이 나비 효과 하나가 전체에 어떻게 바뀔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 안녕하세요 대꾸도 안 하고 가. 그렇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잖아. 누군가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새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금강경 기도를 하시던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던 그 염불 한 번 한 것이 뭐 그게 별거겠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나무아미탑을 금강반야 바람일경 이렇게 한번 읊조린 것이 톡톡톡 치는 나비 날갯짓이 되어서 여러분의 깨달음을 완성하는 부처자리에 갖다 놓는 결과가 된다. 안 그러라는 법이 없다. 살다가 보면 실패도 올 수 있고 시험 쳐서 낙방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프로젝트에 좌절할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작은 실패가 뜻밖의 그것이 엄청난 자기에게 큰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 생에서 만난 부부, 이 생에서 만난 부모 자식 관계, 이 생에서 만난 형제 자매, 친구 사이 이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에게 괴롭히고 고통 주려고 왔다기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못 본 것을 보게 하려고 눈 감은 걸 눈 뜨게 하려고 여러분이 기억 속에서도 없는 기억 저편에서 남에게 빚진 거 갚지 않고 온 거 빚 갚게 하려고 이 모든 일들이 내게 닥쳐오는 것이니 어찌 내가 모든 걸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군가가 당신을 욕하고 허물을 말하며 내게 허물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읽었잖아. 내게 허물이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흉거리와 더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허물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정진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 날개짓 하나가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말했었던 날개짓이 뜻밖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지구를 바꾸고 우주를 바꾸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집어 엎는 대박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